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두 편에 걸쳐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진료실에서 처음 암을 진단받고 초기에 많이 하시는 질문인 제가 왜 암에 걸렸나요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종양내과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서도 보았는데요. 이런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운 감정적인 표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설명이 필요한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 가족력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대체 내게 암이 생겼는지 말이죠. 심지어 건강검진까지 꼬박꼬박 잘 챙겨서 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왜 암에 걸렸나요? 참으로 대답하기가 어찌 보면 쉽고 또 어렵기도 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같은 임상의사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진료 시간에 어떻게 답을 하고 빨리 실질적인 치료에 대한 의논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지난 2015년 저명한 사이언스라는 의학 잡지에 암이 발생하는 것은 무작위적인 불운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스 홉킨스대의 연구팀에 의해 발표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암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죠.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세포들이 이미 우리 몸속에서는 새로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제일 쉽게는 피부만 해도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도 정기적으로 밀잖아요. 피부 세포들이 죽은 각질을 벗겨내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세포가 분열하고 새로 생길 때는 각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복사 붙이기 같은 과정이 각 조직이나 장기마다의 특성에 맞추어 일어나는데요.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복사 붙이기를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뭔가를 복사해서 어디 갖다 붙이는 작업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실수와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사람이 살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암세포라는 생명력 혹은 다른 정상세포에게는 파괴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토록 생명력이 강한 세포들로 변한다는 것이죠. 물론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이 돌연변이의 출현을 유발하고 증가시킵니다만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수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암에 걸리는 이유가 운이 없어서라니 뭔가 좀 맥 빠지는 이야기인 듯도 하죠. 이후에 네이처라는 또 다른 유명 학술지에서는 이에 반박하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유전변이가 쌓여서 발생하는 것이 암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며 쌓여가는 이 유전변이의 발생이 무작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결국 2015년 처음 사이언스지에 암은 불운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연구팀에서 2017년에 추가로 다시 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포 분열의 횟수가 일평생 많은 편인 조직과 기관도 있고 비교적 적은 편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곳에서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인체는 잘못된 유전자 복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술도 본래 가지고 있지만 실수의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암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편인 것이죠. 소아에 주로 생기는 암도 있고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현상도 일부 관찰되기는 하지만 주로는 대부분 노인에서 생기는 병이 암이죠. 소량의 암세포는 우리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제거되듯 제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모두 뚫은 암세포들이 세를 넓히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건강검진에서 그 모습을 조금 일찍 드러내거나 혹은 숨어 지내다가 어느 순간 증상을 발생시킬 정도로까지 그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2017년에 새로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전에 미국 내 자료만을 바탕으로 하였던 연구의 규모를 크게 키워서 69개국 48억 명의 암 발병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라는 가장 큰 환경적인 요소를 연구에 포함해서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한 것이죠. 엄청난 숫자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는 여전히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들의 발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연관성의 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를 다 합쳐서 보았을 때에도 연관성은 여전히 강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었죠. 사실 실제로 저 같은 임상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을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의 결론이 암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병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동안 암 예방에 쏟아부었던 많은 자본과 관심 자원을 조기 발견 쪽으로 돌리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에 대응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향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 것이죠. 조금 다른 듯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무려 50%이고 사회경제적인 것과 같은 외부 요인이 10%며 개인의 습관과 노력이 40%가량이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할 가능성은 날 때부터 정해진 유전이 반이나 결정해 놓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유전적인 요소나 무작위적인 불운과 같이 그저 주어지는 상수 위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변수들을 향해서 움직여 보는 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변수이지만 우리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유전자처럼 말하자면 카드게임에서 받는 하나의 패와 같은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상수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덜 힘들어졌다, 덜 고통스러워졌다 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비교 대상을 스스로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참 식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암 환자를 치료할 때도 비슷해요. 앞에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신약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치료 성적을 매기는 건 평균적인 등수 같은 걸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남의 CT를 가지고 비교하진 않거든요.
어떤 특정 치료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 치료를 시작할 시점에 내 CT를 찍어 놓고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간격으로 CT를 찍은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암들이 작아졌나 커졌나 본다는 거죠. 내 CT들끼리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이나 치료법이 바뀌면 기준점이 또 바뀝니다. 바뀌는 치료를 시작할 때의 CT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기준하고 어떤 친구가 손을 들며 외치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줄 맞춰 썼던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쌓여서 생기는 것인데 유전병 같은 형태로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제일 드물고요. 환경적인 요소가 2등인데 1등인 무작위적인 운의 요소가 전체 암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69개국 48억 명의 암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연구의 결론입니다. 물론 어떤 연구든 절대적인 진리로 영원히 떠받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거나 권위 있는 사람이 한 연구나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상의사들의 평소 경험과도 일치하는 편이고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조사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나온 결과라 꽤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수술이 가능한 단계의 암에서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항암을 하거나 하지 않는 여부가 재발하는 비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가요? 대부분 10% 전후입니다. 그보다 더 적은 이득이 있는 경우에도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라면 투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변수라면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공략할 수 없는 운에 맡겨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현대의 암에 대한 연구는 유전자 변이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암의 원인으로 발견된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약물 개발이 이루어진 역사도 많이 있기에 더욱 그렇죠. 결국 유전 요인, 환경 요인, 무작위적인 세포 복제 중의 실수, 이 세 가지 모두 유전자 변이의 원인입니다. 그 중에 환경적인 요인이 명확한 경우는 원인을 포착하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대응하면 원천적으로 말 그대로 암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막아주는 예방 백신을 맞는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실제로 효과가 명백한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우리의 생각 혹은 희망만큼 많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21세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점차 대사체학이라든지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들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의 결론인 암의 예방보다는 조기 발견 쪽으로 관심과 자원을 돌리자는 의견과 결을 같이 하는 연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라는 주 원인의 주변부에서 우리가 더 발견하고 공략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렇죠. 앞으로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작지만 빛나는 사실들을 자꾸자꾸 발견해낸다면 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뭘 먹어야 되나요? 무슨 음식이 좋은가요?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은가요? 와 같은 질문에도 좀 더 근거 있고 세밀한 대답들을 해드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
안녕을 바랍니다.